네,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의 30%가 앓고 있다는 말 못할 고민, 골반 장기 탈출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이사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골반 장기 탈출증, 과연 어떠한 질환인지 정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골반 장기 탈출증이라는 건 말 그대로입니다. 즉, 골반 안에 있는 장기들이 골반 저근이라고 그 장기들을 받쳐주고 있는 그 지지 구조가 약해지면서 질 밖으로 이 골반 안에 있어야 될 장기들, 즉 자궁, 앞쪽의 방광, 뒤쪽의 직장이 질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골반 장기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방광류, 직장류, 그리고 자궁 탈출증, 이것이 어떠한 정의인지 각각의 설명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사실 방광류, 직장류, 자궁 탈출 이런 말들을 많이 썼지만 사실 이 세 가지 골반 장기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 골반 저근이 같이 받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자궁만 하나 쏙 빠지지 않고 자궁이랑 같이 앞쪽의 방광과 뒤쪽의 직장이 같이 대부분 빠지게 되기 때문에 보통 앞 전방구획 탈출증, 그다음에 질천부 내진 자궁 탈출, 그다음에 후방구획 탈출증 이렇게 해서 요새는 전후, 자궁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골반 장기 탈출증이 생기는 그 원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태까지 알려진 바로는 골반 저근이 약화되게 되는 원인은 일단 나이가 들어가는 노화 현상과 또 이제 분만, 질식분만인 경우가 특히 그렇고 그 다음에 폐경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는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골반 저근이 약해지는 것에다가 또 최근에 연구 동향에 따르면 사람마다 사실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것처럼 이런 결체 조직에 대한 유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골반 저근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약해지기 때문에 더 일찍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연령이고 똑같이 분만 횟수를 가진 경우라고 해도 어떤 분은 생기고 어떤 분은 안 생기는 것처럼 이런 물리적인 요인 플러스 이런 유전적인 요인이 같이 작용을 한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결체 조직 유전적 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다소 좀 대중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결체 조직은 저희가 이제 뭐 상처가 나게 되면 흉터를 만드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의 성상이라든지 대사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어떤 유전적인 그런 소인이 있을 때 그럴 수가 있고 제 연구 결과로 봐도 이제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대사하고 연관되는 몇 가지 후보 유전자들이 이 골반장기 탈출증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인종별로도 좀 발병률에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요? 예를 들어서 같은 서양인이라고 한다고 해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냐 아니면 코카시안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되고 에이시안도 마찬가지로 좀 발병률이 다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생활 행태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분명히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종적인 차이도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그럼 인종적 차이를 넘어서서 환경적 요인으로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어가는 노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폐경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임신과 분만 이런 것들도 같이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 외에 본인의 생활 습관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구에 살기 때문에 중력이 밑에서 계속 당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복압을 증가시키는 본인의 생활 행태가 있다라면 이걸 더 가중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압을 증가시키는 생활 행태라고 한다면 저희 한국 분들 이제 쭈그려 앉아서 걸레질 같은 거 많이 하시고 또 뭔가 하실 때면 어머님들 이렇게 의자 놓고 앉지 않으시고 이렇게 쭈그려 앉으시거든요. 그런 게 복압을 증가시키는 거고 굉장히 좋지 않고요. 또 무거운 거 있을 때 그냥 번쩍번쩍 드시는 습관이 있으세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항상 캐리어를 이용하셔서 복압을 자꾸 증가시키지 않는 게 중요하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본인이 아무래도 배에 좀 비만이 있는 경우, 복부 비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복압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만성적으로 계속 기침을 하시는 경우,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으시다든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것들이 있어서 계속 기침을 하시게 되면 천식 같은 경우들도 그렇고 어떤 자꾸 이렇게 기침을 하고 복압을 증가시키고 이런 상황들이 이런 골반장기 탈출증에서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수술 후에도 항상 주의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복압을 증가시키는 생활 습관을 버리시라는 것, 그리고 변비 같은 것들도 꼭 주의해서 저희가 변비가 안 생기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국내에서 그 유병률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국내의 골반장기 탈출증 발병 현황도 이제 세계적으로 노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교과서상으로 봐도 중년 이후의 여성에서 거의 한 40%가 이 골반장기 탈출증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그 분들이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진행된 골반장기 탈출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좀 더 이제 경한 경우, 심한 경우 이렇게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약 40%,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보고가 되곤 하지만 수술이 정작 필요한 경우는 약 10% 정도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젊은 세대, 즉 2030 세대에서도 네. 이 질환이 좀 많이 발병하는 추세인가요? 그러니까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수술해드린 골반장기 탈출증 환자분들에도 30대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즉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돼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유전적인 그런 요인이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30대 분들 이제들이 전체적인 골반장기 탈출증 환자분들 중에서 물론 약 5% 채 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30대에서도 이런 골반장기 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분만을 아이를 하나 낳는데도 바로 골반장기 탈출증이 발생된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임신 중에 또 골반장기 탈출증이 발생한 경우들도 보고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앞으로 임신을 할지 안 할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임신하고 부만하고 이럴 계획이 있으신지에 따라서, 또 성생활이 어떠신지에 따라서, 또 이분의 이제 연령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개인별로 맞춤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 초기의 증상은 어떠한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최근의 초기. 네. 보통은 이제 저희가 골반장기 탈출증을 4단계로 나눕니다. 즉, 1, 2단계, 3, 4단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보통 1, 2단계를 경한 정도, 그 다음에 3, 4단계를 진행된 골반장기 탈출증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1, 2단계에서는 어떤 경우는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약간 아래쪽으로 힘들 때, 특히 저녁 때 뭔가 내려오는 듯한 느낌, 그리고 손으로 뒷물할 때 보면 뭔가 만져지는 느낌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또 주무시고 나면은 이제 말짱해지시거든요. 이게 중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점점점 뭔가 더 커지고 메추리알 갔다가 탁구공 갔다가 어른 주먹만한 게 튀어나오게 되면 이제 진행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자꾸 뭔가 빠지는 것 같고 아래쪽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고 이러실 때 한번 진료를 보시고, 그 단계에서는 골반적인 강화 운동을 규칙적으로 열심히 하시게 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습관 같은 거 교정할 것들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 정도 시기에 방문하시면 훨씬 더 좋죠. 혹시 2차 세균 감염의 뭐 위험 이런 건 없나요? 예, 맞습니다. 2차 세균 감염의 경우들도 생기게 됐는데, 왜냐면 이게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점막이 자꾸 이렇게 의복이나 이런 데 스쳐가지고 출혈이 되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 이렇게 점막이 헤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출혈이 돼가지고 오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시고요. 이런 경우에 2차 감염까지, 세균에 대한 2차 감염까지 있게 되면은 이제 염증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사실은 염증이 심해져서 누궁도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본인들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초기에 진료를 받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을 잘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단과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오시면 이제 문진부터 제가 하게 되죠. 그래서 출산 과정에 어떤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난사는 없으셨는지, 또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크게 낳으시면 골반적인 손상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의 출생아 키로수라든지 이런 거를 여쭤보고, 그다음에 증상이 어떠신지, 같이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뭐 방광 쪽, 직장 쪽 증상은 어떤 게 있으신지를 이제 전반적으로 여쭤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진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골반장기 탈출증을 유발하는 자세를 취한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탈출증이 진행이 됐는지를 제가 체크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체크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자궁하고 난수에 어떤 혹은 없는지 그거를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또 골반저 초음파라고 우리가 보통 질 쪽으로 보는 질 초음파나 복부 초음파랑 좀 다르게 회음부 쪽으로 통해서 보는 초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저 초음파를 이런 골반장기 탈출증 환자분들한테서는 제가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방광 기능 검사를 저희가 수술하기 전에 체크를 하게 되는데, 방광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빠져나와 있는 경우에 또 방광 근육도 약해질 수가 있고, 또 숨어 있는 요실금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저희가 요 역동학 검사를 하게 되고, 또 뒤쪽에 이제 직장 쪽으로 어느 정도가 심하신지를 보기 위해서는 직장 조영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수술 전 검사를 하고 수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 병기별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네. 경한 환자, 중한 환자가 나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병기별에 맞는 각각의 치료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단계, 3, 4단계 보통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3, 4단계가 되면은 어떤 확실한 치료법이 필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즉 대부분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요. 정말 전신 상태가 수술을 전혀 못 하시는 상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비수술적인 치료로 이제 패설이라고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링 형태의 그런 기구를 질 쪽으로 삽입을 하는 비수술적 치료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하기가 사실 쉽지 않고, 그래서 한 몇 개월 사용하시다가 이제 도저히 힘드셔서 수술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단계에서는 바로 수술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골반적인 강화 운동과 복압을 증가시키는 이런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으로도 꾸준히 2개월 정도 이상 제대로 골반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만 머물게 되면 점점 꼭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수술적 치료까지 이어질 필요는 없겠죠. 그 연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간략하게라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직 상품화돼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패서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스스로 넣고 빼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병원으로 오시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특히나 개발도상국이나 정말 의사가 정말 없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병원에도 못 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넣고 빼기가 쉬우면서 이 패서리가 갖고 있는 염증이나 뭐 옆에 주변을 눌러서 이제 좀 괴사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또 본인 넣고 빼기가 쉬운 그런 형태로 이제 개발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럼 그 수술과 비수술적 요법 전부 다 통틀어서요. 이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골반장기 탈출증이 3, 4기 됐으면 진행되었으면 수술적 치료가 원칙입니다. 근데 수술적 치료를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패설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 후 6주간의 관리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건데요. 수술하고 나서 이것이 안정되기 전에 무거운 걸 들고 쭈그려 앉고 너무 장기간 어디 걸어가시고 이렇게 복압을 증가시키는 행태를 하시게 되면 이게 채 안정되기도 전에 위치가 변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술 후 6주간은 일상생활만, 거동만 이렇게 하시고 무리하지 않는 것을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럼 보통 통상적으로 봤을 때 완치율 그리고 그 재발률은 어떻게 되는가요?
원래 이게 굉장히 재발률이 높은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중력이 계속 밑에서 당기고 있고 또 본인의 생활 습관을 갑자기 바꿀 수도 없고 점차 나이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모두 재발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요. 어떤 경우는 재발률이 거의 40%까지 보고가 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20, 30%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발률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환자분들한테 제가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수술하고 나서도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고 또 평소에 할 수 있는 골반 적은 강화 운동을 항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골반 적은 강화 운동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네, 골반 적은을 강화시키려면 그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겠고요. 우선 여기 이제 직장과 자궁, 질, 방광이 있었을 때 골반 적은은 여기 항문 쪽에서 여기 소변 보는 데 쪽으로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반 적은을 효과적으로 운동을 시키려면 항문에서 소변 보는 데 쪽으로 끌어올리듯이 이 방향으로 딱 근육을 수축하고 하나, 둘, 셋, 넷 해서 10까지 천천히 세신 후에 천천히 풀어주고 다시 빨리빨리 하나, 둘, 셋 이렇게 빠르게 다시 수축을 해주시는 걸 한 세트로 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번씩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게 규칙적으로 못 지켜서 하시겠다 싶으신 경우에는 그냥 앉거나 서거나 아니 뭐 기다릴 때는 항상 나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술 후에 좀 뭐 성활동이라든가 남편과의 어떤 잠자리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럼요. 특히나 젊으신 분들이 재발이 많기 때문에 튼튼하고 재발이 없는 방법을 취하면서도 건강한 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술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간혹은 이제 질의 크기가 좀 더 커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도 정상적인 크기로 다 복원하는 수술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골반 장기 탈출증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수칙과 또 만약에 환자라면은 어떠한 생활 가이드를 따라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흔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생활이 이게 복압을 증가시키는 생활 행태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쭈그려 앉아서 걸레를 빤다든지 뭐 나무를 하거나 이럴 때도 쭈그려 앉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지 마시고 항상 의자에 앉으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무거운 거 그냥 번쩍번쩍 드시면서 복압을 증가시키지 마시고 또 한 가지는 복부 비만이 또 하나의 복압을 증가시킨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복압을 증가시키게 되는 기침 같은 것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면 빨리빨리 치료를 받으셔서 기침을 줄이는 것들도 하나의 예방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골반 적은 강화 운동을 습관화 하시는 겁니다. 사실 돈이 들지도 않고 많이 힘이 들지도 않은 건데 습관해 놓으시면 골반 적은을 튼튼하게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